2025년 늦가을 찬바람이 드세게 불어오는 서울의 한쪽 방촌. 낡고 축축한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새벽의 희뿌연 빛이 스며들었다. 이순자는 시린 허리를 두드리며 밤새 굳어버린 몸을 힘겹게 일으켰다. 그녀의 하루는 어김없이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와 함께 시작되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10년, 그녀의 삶은 이 낡은 유모차처럼 삐걱거리며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었다. 동네 골목을 몇 시간이고 헤맨 끝에 손에 쥔 돈은 고작 몇천 원. 그 돈으로는 밀린 월세는커녕 당장 오늘 먹을 쌀을 사기에도 벅찼다. 그날 오후 집주인이 기어코 문을 부술듯 두드리며 들이닥쳤다. 할멈,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아? 당장 방 빼.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돈 구해오라고. 집주인의 모욕적인 고함에 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차갑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꾸역꾸역 삼켰다.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2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일한 친구 강재혁이었다. 재혁아, 자네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리 살지는 않았을 텐데. 보고 싶네, 친구. 그녀의 읊조림이 곰팡내 나는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몇 년간 울린 적 없던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이려니 생각하며 마지못해 수화기를 든 그녀의 귀에 정중하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이순자 어머님 되십니까? 누구냐는 물음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저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재혁 씨 아들입니다. 순간 순자는 숨을 멈췄다. 재혁의 아들 민호. 코흘리기 시절 순자 이모라며 유독 그녀를 따랐던 그 아이였다. 민호는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와 아버지가 평생 가장 그리워했던 친구분을 꼭 한번 뵙고 싶었다며 내일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20년간 멈춰있던 시간의 강물 저편에서 희미한 목소리 하나가 그녀를 향해 건너오고 있었다. 그것이 구원의 손길인지 파멸의 그림자인지는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순자의 허름한 반지하 방 앞 골목에 동네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민호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 재혁의 선한 눈매를 꼭 닮아 있었다. 그는 곰팡이가 핀 반지하 방을 둘러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순자의 주름진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당신께서 이렇게 사시는 걸 보고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어머니라 불렀다. 그 따뜻한 호칭에 순자는 평생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집주인이 다시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런 집주인의 앞을 막아서더니 지갑에서 현금 수표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밀린 월세의 몇 배는 좋게 되는 금액이었다. 그는 다시는 이분께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라는 서늘한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순자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낡은 벽지를 새로 발랐다. 냉장고는 값비싼 음식들로 가득 채워졌고 순자의 옷장에는 따뜻하고 고운 새 옷들이 걸렸다. 그는 순자의 곁에 앉아 아버지가 얼마나 순자를 그리워하고 존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려주었다. 순자는 그런 민호를 보며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가 친구의 아들을 통해 기적처럼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완전히 믿게 되었다. 아니, 믿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민호는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순자의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벽돌처럼 가득 채워져 있었다.
순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액의 현금에 숨을 멈췄다. 민호야, 이게 다 뭐냐? 민호는 그런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제안을 꺼냈다. 어머니, 이 돈은 1억 원입니다. 이 돈 전부 어머니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신 제 부탁 딱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품 안에서 낡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 강재혁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서였다. 그는 유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자야, 내가 평생 너만 사랑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언이 없겠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순자와의 하룻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도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랑을 아들인 자신이 대신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어머니, 이건 더러운 거래가 아닙니다. 아들로서 평생 고통 속에 살다 가신 아버지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제게 어머니의 하룻밤을 주십시오. 그럼 이 1억 원과 함께 제가 평생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처럼 믿었던 아이, 죽은 친구의 분신 같았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70평생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친구의 순수했던 우정마저 더러운 욕정으로 더럽히는 끔찍한 망상이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미친놈아. 그녀는 돈 가방을 엎어버리고 민호를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밀어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돈다발과 순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존엄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이번 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방을 빼라던 집주인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그녀의 남은 인생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강민호를 쫓아낸 후 이순자의 방에는 흩어진 돈다발과 그녀의 깊은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통곡했다. 친구의 아들에게, 아들처럼 여겼던 아이에게 여자로서의 존엄을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친구 강재혁에 대한 원망마저 치밀었다. 이놈아, 자네는 대체 나를 어떤 여자로 생각했기에 내 아들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는가. 그녀는 바닥의 돈을 증오스럽게 노려보았다. 저것은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70평생을 조롱하는 더러운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돈만큼 잔인했다. 다음 날 집주인은 예고했던 대로 덩치 좋은 남자 둘을 데리고 와 그녀의 낡은 짐들을 강제로 복도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할멈,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가랬지. 여기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데인 줄 알아? 그녀는 평생의 흔적이 담긴 짐들이 잡동사니처럼 내팽개쳐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수치심에 온몸을 떨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무릎 통증은 이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몇천 원을 털어 약국에서 진통제를 샀지만 약사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아보라며 혀를 찼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없는 그녀에게 그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이 모두 빠져 휑한 방바닥에 누워 밀려오는 고통과 서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 민호가 쏟아놓고 간 돈다발에 닿았다. 저 돈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방을 벗어나 따뜻한 곳에서 맘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아픈 무릎도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은 친구의 아들에게 몸을 파는 더러운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존엄과 생존이 처절하게 싸웠다. 그러다 문득 민호의 눈물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던 그의 뒤틀린 효심. 그 역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처에 갇혀 길을 잃고 헤매는 가여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 밤이 지나고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의 존엄을 팔아넘기는 첫 마디를 힘겹게 내뱉었다. 자네 제안 받아들이겠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대신 조건이 있네. 자네 아버지가 남긴 유서 원본을 내게 직접 보여주게. 그리고 그날에 대해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어야 하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거래에 응했지만 동시에 친구의 마지막 진실만이라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친구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의리이자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변명이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이었다. 순자는 평생 처음 와보는 화려한 공간에 주눅이 들어 낡은 외투깃을 여몄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기묘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약속된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이 놓여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의 벽을 쌓았다. 민호는 약속대로 품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아버지 강제역의 유서였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쳤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제역의 필체가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 실패에 대한 절망과 아들 민호에 대한 미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의 구절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친구 순자에게. 순자야, 내가 평생 너만 사랑했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 미안하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낡은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어두운 국도, 낡은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체를 뒤흔들던 끔찍한 충격. 그녀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이마를 짚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순자가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고백에 감동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아닐세. 잠시 어지러워서. 순자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흔들며 유서를 접어 민호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테이블 위에 돈 가방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왔다. 돈의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시간을 좀 주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 그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효심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서의 내용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의 형식을 띤 다른 무언가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40년 전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돈 가방을 든 채 유령처럼 커피숍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돈의 주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과거의 거대한 수수께끼에 갇혀버렸다. 순자는 그날 이후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40년 전의 파편적인 기억과 제역의 유서가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딱 한 번만 더. 그 말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친구 제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했던 것일까? 그녀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서는 민호와의 끔찍한 약속을 이행할 수도, 그렇다고 이 돈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던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보물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손을 더듬어 마침내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40년 전 제역이 중고 트럭을 처음 사서 기뻐하던 날 그 앞에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자신과 제역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으로 찍힌 트럭의 모습은 그녀의 파편적인 기억 속 헤드라이트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상자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낡은 신문지 뭉치 사이에서 오래된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그녀의 출소 후 사회의 냉대 속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재역에 대한 기사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스크랩북의 마지막 장.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가 까맣게 잊고 있던 40년 전의 작은 지방 신문 기사 한 조각이 붙어 있었다. 빗길 교통사고 7세 남아 중상 운전자 뺑소니 날짜는 그녀의 기억 속 그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의 자물쇠가 풀렸다. 40년 전 그날 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바로 친구 강재혁이었다. 전도유망한 미래를 앞두고 있던 친구를 위해 고아 출신으로 잃을 것이 없던 자신이 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기로 했던 것이다. 재혁아, 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빗속에서 울부짖던 재혁의 얼굴과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재혁의 유서는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끔찍한 죄책감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딱 한 번만 더라는 말은 시간을 되돌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바로잡고 싶었던 그의 처절한 절규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랑했다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대신 망가뜨려준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슬픈 고백이었다. 그녀는 유서를 다시 떠올리며 오열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그 깊은 고통을 욕정으로 오해하고 그 친구인 자신을 돈으로 사려 했던 민호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비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녀는 결심을 굳힌 채 1억 원이 든 돈 가방과 낡은 신문 기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순자는 그날 이후 며칠을 알아누웠다. 4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친구 강재혁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였다. 친구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뺑소니 사고의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온 자신의 비겁함이 그녀를 괴롭혔다. 강민호의 잔인한 제안보다 잊고 있던 자신의 죄가 더 무겁게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의 뒤틀린 효심은 어쩌면 자신과 친구 재혁이 함께 만들어낸 괴물일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강민호를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다시 불렀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민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의 제안이 유효한지를 묻는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가져왔던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40년 전 낡은 신문 기사와 재혁과 함께 찍었던 낡은 트럭 사진을 나란히 펼쳐놓았다. 민호야, 앉아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순자는 4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세차게 쏟아지던 비, 어두운 국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재혁, 그리고 갑자기 길가에서 튀어나왔던 작은 아이. 그녀는 재혁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민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세차게 흔들렸다. 순자는 마침내 그의 잔인한 오해의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자네 아버지가 유서에 쓴 딱 한 번만 더라는 말은 나에 대한 욕정이 아니었네. 그날 밤 빗속의 그 사고 현장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한 겁쟁이의 처절한 절규였던 게야. 그리고 사랑했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못난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다른 말이었고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를 향한 절절했던 그리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던 뒤틀린 유심, 그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오해이자 망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를 2번 죽였고 아버지가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대한 소중한 친구를 돈으로 모욕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 그는 의미 없는 신음을 터뜨리며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텅 빈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민호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성공, 그의 부, 그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행복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의 가장 깊은 기반이었던 아버지의 한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순수한 우정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죄책감을 능멸했으며 아버지의 소중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버지를 욕보인 천하의 불효자식일 뿐이었다. 그는 순자의 반지하 방,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제가 다 망쳤습니다. 그의 울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이자 아버지를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다. 순자는 그런 민호를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몫의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민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이 아닌 깊은 죄책감과 함께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그 아이는 40년 전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나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른다. 그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밖에는. 평생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외면하고 살아왔으니. 순자의 대답에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빚진 그분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의 뒤틀렸던 효심은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순자의 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 부디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순자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함께 짊어져야 할 멍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 그날 이후 순자와 민호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40년 전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단서인 낡은 신문 기사 한 조각을 들고 무작정 사고가 일어났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민호는 자신의 비싼 차와 사업 모두를 내팽개치고 오직 아버지의 죄를 갚는 일에만 매달렸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사고가 났던 국도는 아스팔트가 갈린 신장로로 변해 있었고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며칠을 허탕치며 낡은 면사무소와 파출소, 동네 이장님 댁을 수소문하며 돌아다녔다.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강재혁이라는 한 남자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이 기억하는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순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의리 있고 순수했던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재혁이 평생을 얼마나 깊은 죄책감 속에서 외롭게 살다 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호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순자는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다. 마침내 수소문 끝에 그들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냈다. 당시 7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50살에 가까운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을 의족에 의지한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공장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병든 노모와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다. 그의 선량하고 고단한 삶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민호와 순자는 차마 그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날 밤 민호는 순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이제 와서 저희가 그분 앞에 나타나 진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남은 생마저 흔드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이름으로 그분과 그 가족을 평생 돕고 싶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익명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피해자 남성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자금과 노모의 병원비를 평생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그곳에 쏟아부었다. 40년간 이어져 온 비극의 고리가 그렇게 조용하고 이름 없는 속죄를 통해 마무리되고 있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민호는 순자의 앞에 다시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진 빚이고 제가 어머니께 지은 죄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강민호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어리석은 오해가 아버지를 2번 죽이고 아버지의 가장 소중했던 친구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의 성공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이순자였다. 그녀는 민호가 머무는 호텔을 찾아와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민호는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다시 한번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며칠 뒤 마음을 추스른 민호는 다시 순자의 반지하 방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1억 원이 든 돈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순자의 앞에 돈 가방을 내려놓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 이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진 빚이자 제가 어머니께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제발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돈 가방을 민호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민호야, 이 돈은 받지 못하네. 이 돈은 자네 아버지의 죄책감으로 태어나 자네의 오해로 더러워졌고 내 존엄을 시험했던 돈이야. 이 돈을 받는 순간 나는 평생 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걸세.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70평생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적은 많았지만 돈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싶지는 않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정말 내게 속죄하고 싶다면, 자네 아버지께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다면 내게 돈을 주지 말게. 그녀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따뜻하고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대신 나에게 아들이 되어주게. 자네 아버지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네일 것이야.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내 아들,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했던 내 친구의 목까지 나에게 아들이 되어주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속죄일세.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거대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아버지의 빈자리, 그 공허했던 마음이 순자의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순자의 발밑에 엎드려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소리 내어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품을 느낀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돈이 아닌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였다. 새로운 관계는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강민호는 순자를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모시려 했지만 순자는 끝내 자신의 낡은 반지하 방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민호는 매일같이 순자의 집을 찾아와 진짜 아들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비가 새던 지붕을 고치고 곰팡이가 슬었던 벽지를 새로 발랐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절망의 공간이었던 반지하 방은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져 갔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나섰다. 그들은 순자의 남편과 아들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고 그 옆에 나란히 잠들어 있는 친구 강재혁의 봉안단에도 들렀다.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대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순자는 그런 민호를 보며 재혁을 향해 속으로 말했다. 재혁아, 보고 있나? 자네가 내게 참으로 귀한 아들을 보내주었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호는 순자의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을 고쳐주기 위해 용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함께 다녔다. 의사의 진단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끝에 순자는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어색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진짜 모자처럼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짠 음식 드시지 말랬잖아요.
너야말로 밤늦게까지 술 마시지 말고 어서 장가가서 내 새끼 낳을 생각을 해야지. 그들의 서툰 다툼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다시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꺼냈다. 어머니, 이제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다, 이 돈으로 무얼 하면 하늘에 있는 자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까? 두 사람은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대신 그 돈이 가장 의미 있게 쓰일 곳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과제이자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순자와 민호는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1억 원을 종잣돈으로 하는 작은 장학재단 설립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재단의 이름은 강제혁 장학회였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을 돕는 장학회였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다간 한 남자의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어떤 비싼 묘비보다 그것이 친구 재혁의 영혼을 위한 가장 진정한 추모 방식이라고 순자는 믿었다.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순자는 더 이상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 살지 않았다. 민호가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1층 빌라의 작은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민호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강제혁 장학회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된 한 학생이 보내온 감사 편지였다. 민호는 텃밭의 작은 평상에 순자와 나란히 앉아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강제혁 후원자님께 보내주신 장학금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여 의사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친구에게 말을 걸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재혁아, 보고 있나? 자네 아들이 이렇게나 훌륭하게 자네의 빚을 갚았네. 이제 자네도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지. 그녀의 얼굴에 지난 수십 년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녹여내는 듯한 평온하고 맑은 미소가 번져나갔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